안녕하세요, 50만입니다. 오늘은 내 예전 영상인 이 고독사 영상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내 영상 중 유일하게 고독사 영상 댓글은 대부분 아주 부정적인 댓글들이에요. 댓글들을 보면서 내가 영린을 건드렸다는 걸 알았어요. 지극히 내 개인적인 생각인데 오지랖을 피운 거 여러분들한테 인정합니다. 죄송해요. 5월 17일 아침 8시 30분경에 부재중 전화가 2통 찍혀 있었어요. 보통 02나 070으로 걸려오는 전화들이 스팸, 광고 전화라 전 거의 전화를 받지 않아요. 하지만 같은 번호로 계속 전화가 와서 결국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전화 수화기 너머로 땡땡씨가 죽었는데 동생 맞냐고 묻더군요. 듣자마자 보이스피싱 전화인 줄 알고 바로 끊었습니다. 어제까지 형제들이 다 모여 저녁을 같이 먹었거든요. 근데 잠시 생각을 해보니까 18년 전 집을 가출해 가족과 연을 끊은 내 바로 위 둘째 형 생각이 났어요. 바로 다시 전화가 와서 전화를 받았죠. 왜 자꾸 전화를 끊냐고 나한테 뭐라고 하더라고요. 나에게 전화를 건 사람은 성동경찰서 형사였어요. 형사와 통화 후 난 성동경찰서로 죽은 사람이 진짜 내 형인지 확인하러 갔습니다. 코로나로 무급 휴가 중인 직원을 다시 불러 가게를 맡기고 난 지하철을 타고 경찰서로 향했어요. 지하철 안에서 큰 형과 누나에게 둘째 형의 사망 소식을 알렸습니다. 과거 6년 전에 집을 나가 연락이 안 되는 둘째 형이 누나 꿈에 5살 어린 아이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그냥 계속 웃기만 하는데, 그런 둘째 형이 불쌍해서 누난 잠에서 깨서 밤새 울었죠. 다음날 뭔 일 일어난 것 같으니까 누난 나한테 둘째 형을 찾아보라고 했어요. 그렇게 어렵게 동사무소에서 둘째 형의 주소를 알아내서 주소 위치를 찾아갔는데, 빌라촌이라 번지만 나온 주소로는 집을 찾기가 힘들었어요. 1시간쯤 돌다가 그냥 포기했습니다. 그래도 어딘가 살아있음에 안도를 했죠. 하지만 누나는 만약 둘째 형의 소식을 들으면 부고 소식일 거라고 말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 2018년 겨울에 그냥 갑자기 둘째 형을 찾아야겠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어요. 다행히 둘째 형이 이사간 강남 주소가 번지와 호수까지 적혀 있어서 이번엔 만날 거라 생각했죠. 주소가 강남이라 혹시 일이 잘 풀려서 잘 살고 있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주소지에 집을 찾아가 보니까 강남에 아직도 이런 집이 있나 싶을 정도로 오래되고 허름한 빌라 쪽방이었습니다. 일부러 늦은 시간 집을 찾아갔는데 집이 비어 있었어요. 사우나에서 자고 아침에 다시 찾아갔는데 역시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세금 용지를 보니까 이 집에서 거주하는 게 확실했습니다. 내 아내가 쓴 손편지랑 조카들 사진 그리고 형제들 연락처를 적어서 집 문 앞에 남겨둔 채 집에 돌아왔죠. 그 이후로 2019년 봄까지 4번을 더 찾아갔는데 못 만났어요. 앞에서 한 진짜 2~3시간씩 기다렸던 것 같아요. 큰형은 아직 둘째가 마음의 준비가 안 된 것 같으니까 그냥 기다려주자고 했어요. 그렇게 다시 시간이 흘렀고요. 작년 10월에 우리 아버지가 쓰러져서 18시간 방치된 걸 119가 출동해서 집 문짝을 이렇게 뜯고 들어가 겨우 구조했어요. 당시 아버지 상황이 위중해서 임종전 형을 찾기 위해서 2019년 11월 난 다시 둘째 형 집을 찾았는데 한 달 전 이사하고 다른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그렇게 둘째 형은 다시 숨어버렸어요. 아버지가 쓰러지기 넉 달 전 이때쯤 가면 둘째 형을 만나겠다 싶었던 시기가 있었는데, 당시 내가 목구멍이 포도청일 때라 일용직 일하느라 피곤한 상태여서 가질 못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드디어 성동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 이렇게 형을 만나러 가고 있었죠. 현장에서 돌아오고 있던 형사님들을 경찰서에서 기다리는데 심경이 복잡했어요. 한 40분 기다리니까 형사님이 오셨고, 사람 부패한 냄새가 옷과 몸에 배어서 샤워 올 테니까 좀 기다리라고 했어요. 형사와 대면 후 가족인지 확인하고 나한테 이것저것 묻더라고요. 형이 병이 있었는지, 왜 연락을 안 하고 지냈는지. 솔직히 우린 좀 복잡한 가정사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 엄마는 친엄마가 아니라 계모였습니다. 어릴 때 학대를 받아서 둘째 형은 가출한 후 가족과 연을 끊어버렸어요. 과거 둘째 형이 가출하기 3일 전에 나한테 한 말이 있어요. 50만아, 만약 우리 집에 날 위해 보험이나 적금이 단돈 10,000원이라도 들어져 있으면 내가 지금처럼 월급을 계속 지배되는데, 만약 없으면 난 이 집을 나가서 2번 다시 안 들어올 거야. 만약 우리를 위해서 적금, 보험 이런 게 하나도 없으면 이 집에 미래가 없는 거니까 너도 나가. 이렇게 말을 했고요. 이틀 뒤 형은 온 집안을 다 뒤져서 자신 앞으로 된 보험이나 적금이 있는지 찾았는데 결국 하나도 없다는 걸 확인하고 돈 될 만한 걸 들고 바로 집을 나갔어요. 당시 엄마 아빠는 집안에 도둑이 들었는지 알고 경찰에 신고하려고 했는데 둘째 형의 소행인지 알고 신고를 안 했죠. 난 모든 상황을 다 알기에 퇴원했어요. 당시 우리 형제는 어릴 때부터 돈을 벌어서 집 생활비를 댔어요. 여러분은 믿지 않겠지만 굉장히 어린 나이 때부터 일을 했습니다. 큰형은 19살, 20살 때도 1년에 1,000만 원 이상을 모아서 집안에 위기가 닥쳐올 때마다 집을 도와줬어요. 누나 역시 어릴 적부터 일을 해서 계속 생활비를 댔고요. 우리 아빠는 예전부터 벌이가 시원치 않았는데 신학 공부를 한 뒤론 내가 19살 때부터 아예 경제활동을 안 했습니다.
형과 누나 모두들 가출 또는 출가를 했는데 난 집에 남았던 이유가 나마저 나가면 형제들이 다 흩어질 것 같아 난 남았고요. 결국 날 통해서 다들 연락이 됐어요. 둘째 형도 가출 후 내가 26살 때까지 연락이 됐는데 내가 핸드폰을 잃어버리면서 연락이 끊겼어요. 둘째 형이 가출 후에 6개월 만에 길 가다가 우연히 만난 적이 있어서 한동안 주말엔 둘째 형 집에 놀러 갔어요. 둘째 형은 집을 나가자마자 뭘 했는지 모르는데 몇 달 만에 3천만 원 이상 모았더라고요. 차도 뽑고 그동안 하고 싶었던 걸 다 누리면서 살고 있었어요. 여자친구도 사귀고 아주 좋아 보였어요. 난 당시 갈 때마다 10에서 20만 원씩 용돈을 탔었습니다. 그렇게 2년은 언젠간 만나는구나 하는 생각에 연락처를 잊어버려도 뭐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그게 살아생전 본 마지막 둘째 형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우리 가족사를 20분에 걸친 형사님한테 설명을 해줬어요. 그래야 형사님이 왜 20년 가까이 둘째 형과 연락이 안 됐는지 쉽게 이해를 하죠. 그래도 혹시 몰라서 부검을 하기로 했어요. 형사님들이 가족 연락처를 찾기 위해서 엄청 빼기 쳤더라고요. 그렇게 찾은 게 내 연락처였죠. 나중에 형의 집에 가보니까 내가 일전에 남겨둔 연락처가 책상에 진짜 잘 보이는 데 있었어요. 조서를 다 쓰고 고인이 내 가족이 맞는지 확인을 해야 했습니다. 내가 시체 상태가 어떠냐고 형사님한테 물었어요. 형사님은 부패가 심해서 상태가 안 좋다고 말했습니다. 꼭 확인을 해야 하냐라고 물으니까 사진으로라도 보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뭐 여러분도 뭐 고독사 당한 가족들 시신 볼 용기가 안 날 겁니다 아마. 그냥 난 신분증만 보여달라고 했어요. 형사님이 형의 지갑을 줬어요. 신분증을 보니까 우리 형이 맞았습니다. 그렇게 경찰 조사가 다 끝나고 집 주소를 받아서 형의 집을 찾아갔는데 그날따라 진짜 소나기가 엄청 왔어요. 내가 경찰 조사 후 둘째 형의 집을 바로 찾아간 이유가 청소랑 형의 과거를 추적하기 위함이었죠. 집 문을 열자 태어나서 처음 맡아보는 악취가 진동했습니다. 비는 오고 어두운 방 안에서 몇 시간에 걸쳐 둘째 형의 컴퓨터와 메모 기록을 다 뒤졌어요. 보통 다들 사람이 죽으면 이성을 잃고 슬픔에 젖어 있는데 오랜 시간 연락이 끊겨서 과거 행적을 모르니까 혹시 모를 빚이 있는지 그걸 먼저 찾기 시작했어요. 슬픈 건 슬픈 거고요. 현실은 현실입니다. 모든 계약서를 다 들여다봤어요. 뒤지다 보니까 4천만 원짜리 차용증을 발견했어요. 좀 긴장되더라고요. 이것 말고 빚이 더 있으면 어떡하지? 마음이 급해지기 시작했죠. 통장을 찾아서 거래 내역을 다 뒤졌어요. 결혼 안 한 자식이 죽으면 제일 상속자가 직계 아버지 어머니로 갑니다. 친엄마는 날 낳다 돌아가셨기에 자식의 모든 상속은 아버지한테 돌아가고요. 새엄마는 상속권이 없어요. 아버지가 살아계시니 고인의 친형제들도 상속권이 없습니다. 다들 빚이 있으면 상속권을 포기하면 된다는 건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말처럼 쉽지 않아요. 아버지한테 상속권이 가서 포기하면 자식들이 다 포기하면 내 자식들, 조카들한테 빚이 상속돼요. 만약 여러분의 할아버지가 빚이 있으면 사촌들까지 그 빚이 갑니다. 온 가족이 다 상속을 포기하려면 서류만 해도 진짜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형제 중 누군가 한정 승인을 받아야 돼요. 빚은 내가 죽는다고 끝나는 게 아님을 알았어요. 그리고 집주인을 만나서 형의 보증금과 밀리는 월세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요. 가구 집기들이 어디까지가 주인 재산인지 확인하고 녹음해놨어요. 나중에 딴소리 할까봐. 병원에서 퇴원한 지 얼마 안 돼서 회복 중인 아버지한테 둘째 형의 사망 소식을 알리지 않고요. 형제끼리 장례를 몰래 진행했어요. 다행히 다음날 형의 핸드폰 잠금을 풀어서 형의 지인들한테 연락을 했죠. 장례비와 장례 진행 중 들어가는 비용이 작지 않았고요. 납골당 안치 비용을 큰형이 냈고요. 고인이 된 둘째 형의 집 보증금을 받으면 그 돈을 큰형한테 주기로 했어요. 난 둘째 형의 핸드폰 잠금을 푼 후에 형의 신분증과 핸드폰으로 인증을 새로 받아서 구글 메일, 네이버 메일 비번을 새로 바꾼 후에 그동안 주고받은 문자 메일 내용을 토대로 근 20년간 뭘 했는지 누구와 연락했는지 다 뒤졌어요. 세무 내역과 금융거래 내역을 접근하려고 했는데 금융거래 내역은 볼 수는 없었어요. 인터넷에 들어가 보험, 증권, 은행, 거래 내역을 한 번에 알아보는 서비스가 있는데 내가 상속인이 아니어서 접근이 불가능했습니다. 오직 아버지만 볼 수 있었죠. 자식들이 재산 싸움의 빌미가 될까봐 제일 상속인만 볼 수 있게 해놓은 거죠. 둘째 형의 죽음을 모르는 아버지한테 위임장하고 인감증명을 받아야 하는데 이게 한두 장이 필요한 게 아니라 여러 장이 필요해요. 결국 아버지한테 이유는 묻지 말고 필요해서 그러니까 인감 10장을 뽑아달라고 했어요. 아버지는 이유를 묻지 않고 인감 10장을 뽑아줬습니다. 위임장 6장을 써줬고요. 아버지 신분증하고 인감 도장도 가져왔어요. 하지만 그래도 결국 돈을 찾고 잔고 거래 내역 확인은요. 은행, 증권, 연금공단에선 제일 상속자인 아버지한테 확인 전화를 해야 됐습니다. 결국 난 위임자라 상속자 모르게 할 수 있는 일이 전혀 없었어요. 한참을 고민하다가요. 결국 아버지한테 둘째 형의 죽음을 이야기했고요. 아버지는 충격이 컸습니다. 난 아버지한테 형의 20년 과거를 추적해서 빚이 있는지 없는지 찾아야 하니까 내가 해달라는 대로 하자고 했죠. 아버지는 내가 갑자기 인감을 10장이나 띄워달라 했을 때 이걸로 보증을 쓰거나 돈을 빌려도 상관 안 한다 했어요. 태어나서 자식한테 금전적인 도움을 못 줘 늘 미안했는데 이렇게라도 자식들한테 도움이 되길 바랬죠. 하지만 둘째 형의 죽음으로 이런 게 필요하단 말에 아버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초반엔 큰 갈등 없이 짐을 빼면 보증금을 돌려줄 줄 알았던 집주인이요. 형이 짐을 뺀다 하니까 150만원 청소비를 요구하더니 나중엔 보증금을 아예 안 주겠다고 배째라 나오더라고요. 내가 너무 빨리 청소를 해준 게 실수였죠. 그냥 내버려 둘 걸. 다음에 이런 일 생기면 청소 안 하려고요. 그리고 영상 댓글엔 부동산 공부한 놈이 150만원 양보한 게 뭐 잘한 거냐, 호구짓 한 거지, 이런 댓글들이 있어요. 당시 내 상황이 봄, 여름 신상품을 조금 만들었을 뿐인데 1,500만원 이상 들어갔어요. 그리고 코로나가 터져서 이렇게 장기간 갈지는 상상을 못했습니다. 결국 신상은 팔지도 못하고요. 다 빚으로 변했고 빚이 더 늘어났어요. 매출이 20에서 30만원이라도 나오면 그나마 적자라도 다행인데 외국인이 안 오니까 시장 거래가 그냥 올 수도 없겠고요. 하루에 2만원, 3만원 팔고 집에 갔어요. 돈 들어올 구멍은 없고요. 내가 밖에서 일해봐야 한 달에 150에서 170만원 정도 버는 돈으론 답이 정말 안 나왔습니다. 결국 10년을 같이 일한 직원도 내보내야 했고요. 창고를 줄여서 이사를 했는데 다시 또 줄여서 이사를 했고, 창고는 뒤죽박죽, 공과금, 세금은 들어오는 돈이 없으니까 계속 연체 중이었어요. 당시 내 유튜브 채널은 구독자 2,500명, 월 수입 20에서 27만원, 하루 조회수는 1,500 정도 하고 채널이었어요. 새로운 영상 올려봐야 하루 조회수 100도 안 나왔습니다. 이렇게 멘탈이 너덜너덜한 상황에서 근 20년간 가족과 연을 끊고 살던 형의 죽음 소식을 들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은 어떨 것 같아요? 그리고 남은 우리 세 남매는 다 사업을 합니다. 코로나로 누나, 큰 형도 돈이 마른 상태에서 둘째 형의 장례비와 납골당비를 냈어요. 대략 현금으로 1,1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코로나로 현금이 말라서 난 한 푼이 아쉬운 상황이었어요. 사업체도 챙기기 힘든 마당에 3개월 안에 둘째 형의 금융 기록을 뒤져서 부채를 찾아야 하는 상황에서 부채가 있을지도 모르는 둘째 형의 보증금을 빨리 빼서 장례비에 쓴 돈을 회수해야 했고요. 은행, 보험, 연금, 공단을 다 들러야 했어요. 갈 때마다 동사무소에 들러서 같은 서류를 진짜 수없이 발급받아야 했습니다. 150만원 보증금 덜 받은 걸 신경 쓸 상황이 아니었어요. 만약 형의 보증금이 더 많았거나 청소비를 과하게 요구했으면 절대 양보 없이 그냥 눌러 앉았습니다. 남자 집주인한테도 그렇게 통보했고요. 남자 집주인은 내가 눌러 앉아버리면 자신이 곤란해지는 걸 알아서 머리가 긴 아들과 아내의 성화에도 보증금을 빼줬어요. 장례업체에 고인의 보증금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고 물으니까 고인의 가족이 그냥 보증금을 적게 받거나 포기하고 나오는 경우가 많다 해요. 장례업체도 법적인 부분은 모르더라고요. 법을 아는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고독사로 죽으면 대부분의 가족이 고인의 죽음하고 연관되는 걸 싫어해요. 사후 처리를 장례업체에 맡기고 신경을 안 씁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은 공간에 벌레도 있고 말라붙어 피를 보고 악취를 맡으면서 여러분이 청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형의 집을 다 청소했다고 하니까 장례업체에선 놀랬어요. 안 그래도 그 부분 비용을 따로 이야기하려고 했다가 내가 뒷처리를 끝내서 고독사 청소는 말이 안 나왔죠. 이걸 해결책이라고 말하긴 뭐하는데 만약 집안 식구 중 고독사 문제로 집주인하고 보증금 문제가 생기면요, 그냥 일단 청소하지 마세요. 집주인하고 단돌이 치세요. 초반 집주인은 무서워서 빨리 치우고 나가기만 하면 바로 보증금 내줄 것처럼 말하다가 청소가 끝나면 돌변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고인이 된 우리 형의 냉장고를 열어보니까 음식을 해먹은 흔적이 아예 없었어요. 나도 결혼 전 4년을 혼자 살 때 밖에서 밥을 사 먹고 집에서 대충 먹고 살다 보니까 건강이 안 좋아진다는 걸 느꼈어요. 결혼 안 한 내 친구들도 대충 끼니를 때워요. 사 먹는 음식이 몸에 좋을 리도 없고요. 그런 생활이 건강을 악화시킬 수도 있죠. 그냥 그렇게 둘째 형이 가버리니까 허망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결혼하라고 고독사 영상을 만든 거예요. 근데 오지랖이었죠. 여러분들이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상황이 안 돼서 그런 건데. 고독사와 이 보증금 문제를 다룬 영상이 조회수 똥망인 영상이었는데 관심을 꾸준히 받으면서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부분도 있고요. 보증금 문제에 대한 댓글이 지속적으로 달려서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두서없이 올린 전 영상이라 의문이 풀렸길 바래요. 저 영상들을 올리지 않았다면 가족사를 말하지 않았겠죠. 아버지가 쓰러지기 4개월 전 형을 갑자기 찾고 싶었다고 했잖아요. 형의 과거를 추적해보니까 떡볶이 프랜차이즈를 운영했는데 그걸 다른 사람한테 넘기고 잠시 쉴 때가 그때였어요. 그때 찾아갔으면 아마 만났을 겁니다. 형이 허름한 집에 머무는 이유가 집은 거의 빨래만 할 때만 들어오고요. 숙식을 본인 가게에서 했더라고요. 그래서 집이 좋을 필요가 없어서 월세 싼 집을 얻었다고 해요. 다행히 차용증 빚은 다 상환했고요. 빚은 없었어요. 여러분이 부동산이나 경매를 책으로 읽고 공부를 해도요, 어정쩡한 금액이 걸린 현실에선 법보다 누가 더 제대로 생떼랑 진상을 부리는 놈이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이 1,000만원 때문에 변호사 선임하고 그럴 것도 아니고요. 막상 내가 살지도 않을 집을 점유하고 있는 것도 말처럼 쉬운 게 아니에요. 진상도 아무나 부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일해야죠. 우린 바쁘게 먹고 살아야 하잖아요. 법은 시간과 돈이 많은 사람한테 유리한 겁니다. 그나마 그 갭과 간격을 줄이는 게 지식인데
그 지식을 응용하는 방법에서 그 사람이 진가가 나타나는 거고요. 나는 150만 원 포기하고 내 삶에 충실한 방법을 선택한 겁니다. 위기나 큰 문제가 이게 여러분 앞에 닥쳤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시간이 해결해 주길 기다리거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려고 고민해요. 하지만 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요, 그냥 당시 내 상황에서 최선의 선택을 하려고 할 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럼 이만 영상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